여러분, 뇌졸중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불안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뭔가 이상한 신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통이 반복된다. 어지럼증이 있다. 입꼬리가 가끔 이상하다. 손발이 저리다. 이런 증상들을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전부 틀린 생각입니다. 뇌졸중은 지진처럼 예고하지 않습니다. 몸이 미리 위험 신호를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혈관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뇌졸중 증상이 실제로 나타났다가 짧은 시간 안에 저절로 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는데 5분, 10분 지나니 정상으로 돌아왔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잠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시야가 갑자기 안 보였다가 곧 회복되었다. 이런 경우는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했다가 혈관이 다시 열리면서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40% 이상이 48시간 이내 진짜 뇌졸중으로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조 증상이라기보다 경고탄에 가깝습니다. 이때 병원에 오지 않으면 다음은 운이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느끼는 어지럼증, 두통, 저림 같은 증상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믿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대비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아무 신호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뇌졸중을 가장 위험하게 만듭니다. 뇌졸중 전문의들도 뇌졸중을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 생기게 만들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뇌졸중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건 뇌졸중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평균 연령대를 보면 뇌경색은 50대 전후, 뇌출혈은 70대 전후로 보고됩니다.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구나. 하지만 이 해석은 위험합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그 연령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많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이전 연령대에서 안 생긴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젊은 뇌졸중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생기면 희귀 질환을 의심했습니다. 모야모야병, 혈관 기형, 선천적 질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대, 40대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동맥경화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건 생활습관의 결과입니다. 실제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만이 심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흡연을 오래 했고 음주도 잦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5년, 10년 꾸준히 이어옵니다. 그 결과 20대, 30대에도 뇌졸중이 생깁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나중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30대와 40대의 체중 관리와 혈관 관리가 5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부 젊은 뇌졸중을 늘리는 숨은 원인 혈관 박리. 여러분, 젊은 뇌졸중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요. 나는 아직 젊은데요. 나는 혈압도 괜찮은데요. 그런데도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혈관 박리라는 것입니다. 혈관 박리는 말이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호스는 부드럽게 구부러집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목 안의 혈관도 같이 구부러집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동맥경화가 진행된 사람은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때 관절과 근육은 잘 움직이는데 혈관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결과가 혈관 박리입니다. 혈관 박리가 무엇이냐면 혈관벽이 안쪽부터 쭉 찢어지는 것입니다. 혈관은 한 겹이 아닙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쪽 층이 결을 따라 찢어지면 혈관벽 안에 피가 스며들어 벽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부풀어 오른 벽 때문에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혈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뇌로 올라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즉 혈관 박리는 젊은 사람에서도 뇌경색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요가나 필라테스 하면 뇌졸중 오나요? 목 마사지 받으면 뇌졸중 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무조건 된다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도함입니다. 특히 목을 과하게 꺾는 동작, 갑자기 강하게 비트는 동작,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트레칭, 이런 동작들이 혈관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근육과 관절은 되는데 내 혈관은 안 되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관절은 아프면 알려줍니다. 근육은 당기면 알려줍니다. 그런데 혈관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범위와 혈관이 안전한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동맥경화가 조금씩 진행되는 시기에는 목과 관련된 과도한 동작을 조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쯤에서 흡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은 스스로 미세먼지 가득한 케이지 안에 들어가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흡연은 암만 문제가 아닙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성 치매,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위험을 높입니다. 음주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호식품으로서 아주 적은 양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넘는 음주는 간에 치명적이고 뇌의 신경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흡연은 금지에 가깝고 음주는 절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느끼십니다. 또 잔소리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뇌졸중을 막는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건강하게 살아라. 운동해라. 골고루 먹어라. 이런 말은 과정만 남기기 때문에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체중 유지라는 목표는 측정이 됩니다. 내 몸무게가 불어나는지, 유지되는지, 줄어드는지 이게 보입니다. 체중이 유지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혈압과 혈당과 지질이 폭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뜻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목표는 체중 유지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정말 아무 신호가 없나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신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전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만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전조입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지진 전조 같은 느낌, 몸이 안 좋은 기운을 내뿜는다, 이런 것은 뇌졸중에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라는 캠페인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시간이 없다. 이건 전조가 아니라 이미 뇌졸중일 수 있는 응급 증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지켜보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3부, 두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뇌졸중의 진짜 구분법. 여러분, 뇌졸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두통입니다. 두통이 있으면 뇌졸중인가요? 두통이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이 질문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한 가지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느껴지는 증상도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뇌경색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면서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세포들이 조용히 죽어가는 사건입니다. 혈액 공급이 끊기면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한 뇌세포는 기능을 멈춥니다. 이 과정은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경우 두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시야가 이상해진다. 이런 증상만 덜컥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뇌출혈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뇌는 한정된 공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혈관이 터지면 혈액이 홍수처럼 퍼지면서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때 뇌 안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대부분 강한 두통을 동반합니다. 이 두통은 일상적인 두통과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망치로 뒤에서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았다.
어떤 분들은 그 순간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두통은 절대 참아보는 두통이 아닙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의 한 형태는 더 위험합니다. 이건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가 어느 날 터지는 사건입니다. 사망률이 40에서 5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몸은 내가 안다라는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내부 장기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대부분은 피부와 점막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장, 뇌, 혈관, 이런 곳에는 정밀한 경보 장치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당뇨가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동맥경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뇌졸중을 더 무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느끼느냐? 뇌세포가 이미 죽었을 때 느낍니다. 그때서야 팔다리가 말을 안 듣고 말이 안 나오고 시야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한 뒤에 그제서야 아, 내가 고혈압이 있었네. 아, 내가 당뇨가 있었네. 이렇게 진단받는 분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50, 60이 될 때까지 기본적인 위험 요인을 계속 무시하거나 알면서도 관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왜 그렇게 다양하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언어, 시각, 청각, 균형, 감정, 어느 부위에 혈관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 증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말만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손만 마비되고, 어떤 분은 한쪽 시야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명으로 시작하는 뇌졸중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뇌졸중 증상을 외워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캠페인이 나온 것입니다. 패스트는 모든 뇌졸중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얼굴, 말, 팔다리,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갑자기 이상해지면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4부 뇌졸중 후유증은 왜 남고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뇌졸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후유증입니다. 한쪽 몸을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 말을 평생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공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후유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후유증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후유증이란 새로운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발생한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재활을 열심히 하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지 않나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대부분 재생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재생이 잘 안 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안구 수정체, 연골, 그리고 뇌신경세포. 이 조직들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에서의 회복은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과정이 아니라 남아있는 세포가 역할을 대신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한 팀이 갑자기 통째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팀이 하던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옆 팀들이 그 일을 나눠서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적응합니다. 이게 뇌의 회복입니다. 옆에 있던 정상세포들이 죽은 세포의 일을 대신 맡는 것입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은 초기 증상이 그대로 평생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호전됩니다. 다만 어디까지 좋아지느냐는 손상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상이 작으면 주변 세포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크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의 정도는 뇌졸중의 중증도와 비례합니다. 회복의 시간표도 중요합니다. 뇌졸중 후 회복은 무한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장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씩 좋아지긴 하지만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회복은 거의 고정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남아있는 증상을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기 재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들은 결국 어떤 경과를 보이게 될까요?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하면 대략 4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 4분의 1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본인도 뇌졸중이 있었는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4분의 1은 본인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 두 그룹을 합치면 절반입니다. 즉, 뇌졸중 환자의 절반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 다음 4분의 1은 증상이 분명히 남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절뚝거리거나 말이 느려지거나 손동작이 어색해집니다. 마지막 4분의 1은 중증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망으로 볼 수도 있고 희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천형이 아닙니다. 절반은 정상에 가깝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절반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첫 발생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경색을 한 번 겪은 분들은 여생 동안 재발 위험이 절반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혈관에 상당한 동맥 경화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가 막혔다면 다른 군데도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이후에는 목표가 바뀝니다. 완벽한 정상 생활이 아니라
재발 방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약을 피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약물 치료는 재발 위험을 실제로 낮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미 사건이 한번 발생한 상황에서는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후유증의 구조를 알고 회복의 한계를 알고 재발의 원리를 알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뇌졸중은 사건이기 전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미리 관리하면 사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5부 뇌졸중을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뇌졸중은 신호를 기다리는 병이 아니라 관리를 요구하는 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뇌졸중은 두통으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지럼증으로 예고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알아서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막는 방법은 감각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뇌졸중 예방이라고 하면 매일 운동해야 하고 매일 식단을 관리해야 하고 매일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임상 경험을 차분히 모아보면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생활 습관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운동해라, 골고루 먹어라. 이런 말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과정만 있고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목표를 단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체중은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딘가에서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중이 유지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혈압, 혈당, 지질이 폭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중 유지는 의지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체중 유지를 목표로 하면 운동과 식사는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다음은 의학적 행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병원에 가면 병이 생길까봐, 검사하면 문제가 나올까봐. 하지만 두려워서 재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뇌졸중의 1차 위험 요인은 이미 명확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이중. 흡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끊는 것이 맞습니다. 음주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느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는 당화 혈색소로 봅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 이 항목이 없다면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가 6%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로 봅니다. 160을 넘으면 위험군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혈압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제어합니다. 병원에서는 긴장 반응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여러 번 재서
평균을 보셔야 합니다. 130에 80을 넘는다면 고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해도 뇌졸중 예방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그 다음은 2차 위험 요인입니다.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피검사로, 느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의 혈관을 보는 이유는 목만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동맥경화가 있다면 전신 혈관에도 같은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40대 이후 한 번 정도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는 것은 과잉이 아닙니다. 50대 이후 여유가 된다면 뇌혈관을 보는 검사도 한 번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모든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방향을 잡는 도구이지 안심을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병은 딱 세 가지입니다. 암, 치매, 뇌졸중. 이 중에서 뇌졸중은 가장 명확하게 관리로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암과 치매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하면 위험을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은 전문의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 생기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두려움은 회피가 아니라 행동으로 바뀔 때 의미가 있습니다. 뇌졸중을 막연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체중을 확인하십시오. 혈압을 재십시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숫자로 보십시오. 이 네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졸중을 운이 아니라 관리로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